주체적이지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노인을 틀에 박힌 고정관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삶의 자기 결정권을 잃은 노인들은 어떤 탈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김혜리라고 합니다. 영화는 장르가 SF이건 드라마이건 현실의 표면을 끌어들여 만들어집니다. 2000년 이후에 세계 영화가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소재로는 아포칼립스와 종말 이후, 망명과 난민 문제, 그동안 가려진 소수자의 역사와 세계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인간의 삶과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도 다양한 장르 영화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심화와 저출생이 중요한 의제가 되는 가운데 충격적인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2022년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은 일본 영화 플랜 75입니다. 신인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이 영화는 총기를 난사한 후 자살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들도 국가의 폐가 되긴 싫을 것이며 나라를 위한 죽음을 불사하는 나라가 일본 아니냐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일은 엽기적인 참변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고령화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시급한 국가적 이슈로 전면화해서 플랜 75라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을 국가가 조력하는 전례 없는 법안의 입법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플랜 75에 신청한 사람 중에 한 명인 78세의 여성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플랜 75는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한 남성이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부상시키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은 안락사하거나 살처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건에서 모티브를 취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유용성에 두는 관점으로 볼 때 노인과 장애인은 똑같이 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예외적 불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또 모든 인간이 반드시 처하거나 90% 확률로 처하게 되는 하나의 상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놀랄 만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영화 속 플랜 75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제가 아니라 천천히 몰아간다는 점입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주인공 가쿠타니 미치는 또래 노동자가 일터에서 쓰러지자 일하는 노인들이 불쌍하다 하는 투서가 들어왔다는 핑계로 해고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재취업의 실패는 생활고를 부르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은 미치는 플랜 75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대화는 일본 특유의 예절 바르고 완곡한 어법에 실려서 오고 갑니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정부는 플랜 75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플랜 65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는 마치 공포영화의 암시적인 엔딩처럼 65세에서 60세로 기준이 다시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때까지 몇 해가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플랜 75는 보기보다 다양한 노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맞이하는 빈곤뿐 아니라 평생 당연히 누려온 인간적인 품위를 지킬 수 없는 상황과 사회적 고립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해고되는 날 수십 년 쓴 로커를 닫고 마무리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로커 문을 닦는 미치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깔끔하고 또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시민으로 평생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치와 같은 자세로 살아온 고령자에게 플랜 75와 같은 제도의 존재 자체가 압박이 될 거라는 상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치는 플랜 75에 가입하고 나서야 담당 직원을 통해 젊은 세대와 인간 대 인간의 대화를 누릴 기회를 갖습니다. 그제서야 미치는 그저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인구에서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 과거 경험담을 상담 직원에게 들려주며 삶의 서사를 회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가쿠타니 미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을 자기 의지로 선택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화 감독님들은 다른 분야 예술가들에 비해서 장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프랑스 노벨바그의 아네스 바르다, 자크 리베트, 알랭 레네 이런 감독님들이 여든을 훌쩍 넘어서는 장수를 누리셨죠. 그건 아마도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창작을 해나가는 예술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나 행복 지수가 높아서 그럴 것이다라는 짐작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년에 있는 감독들도 당연히 노년이라는 소재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1967년 데뷔 이후로 마지막 작품을 발표한 2023년까지 60년 가까이 노동자들의 변화하는 현실에서 눈을 뗀 적이 없는 사회적 사실주의의 대표 켄 로치 감독은 소위 21세기 복지국가에서 노년의 노동자가 맞닥뜨리는 어이없는 공경을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유능한 목공 노동자로 평생을 자선에 기대지 않고 살아온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경색을 일으킨 이후 의사로부터 일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지만 업무 능력 평가에서는 복귀 가능 판단을 받아 고용 및 지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지만 온라인 양식 작성부터 첩첩산중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 블레이크가 넘어서야 하는 장벽은 여러 개입니다. 첫째, 일은 하면 안 되지만 구직 활동은 계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에 애매한 고용에라도 기대야만 하는 다니엘의 현실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악한 삶의 조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것이 복지의 목표도 되는 걸까라고 고민하게 되죠. 둘째 장벽은 사회복지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역설적으로 복지 신청 절차에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를 반복해서 증명하며 존엄을 훼손당합니다. 평생 자선을 구해본 적도 없는 다니엘 블레이크는 15점만큼 절박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의 불운을 서류로 작성하고 진술하면서 수치심을 느낀 후 결국 12점밖에 받지 못해서 돈까지 지급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디지털 기술이 낯선 사람들이 사회 운영 시스템에서 소외돼 기회를 잃는 함정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블루칼라 노동자인 다니엘은 전화 문의를 하려고 해도 끝없이 다른 부서로 연결되는 ARS 지옥에 빠집니다. 듣기하는 비발디의 사계가 그의 우라통을 터뜨리는 방아쇠 음악이 되기도 하죠. Oi! What are you playing at? 이러다 복지 신청 도중에 새로 심근경색을 얻거나 화병으로 복장이 터져 죽지 않을까 하는 대사가 나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팬데믹 이후 키오스크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아날로그 세대는 여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야구장에서 현장 예매를 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한 노인에 대한 뉴스도 있었죠. 그런데 과연 키오스크라는 것은 젊은이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난해한 게 맞을까요? 혹시나 뒷사람의 눈총이 초조함을 불러서 제대로 배울 기회를 노인들에게 주지 않는 건 아닐까요? 만약 젊은 백인 남성 외국인이 키오스크 앞에 서서 시간을 끈다면 뒷사람들의 반응은 노인에 대한 그것과 똑같을까요? 어차피 그런 일에 서투른 늙은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의식함으로써 노인들은 필요 이상 위축되기도 합니다. 최근 임영웅 콘서트 키오스크가 직관적으로 접근이 쉽게 운영되고 공연장 주변의 시설도 노년층 청중이 편히 이용하도록 고민했다는 뉴스를 읽으면서 저는 유저 경험의 개선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구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넷째, 다니엘 블레이크가 맞닥뜨리는 장벽은 관료주의입니다. 관료들은 한 번 예외를 만들면 너도 나도 요구를 해올 거라는 공포로 방어적 자세를 지킵니다. 결국 모멸감으로 점철된 가시밭길 끝에 영화 클라이맥스에서 다니엘이 벽에다 크게 쓰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낙서는 플랜 75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관리해야 할 숫자가 아니라 서사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겠다는 외침입니다. 2023년 10월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빈곤율과 자살률은 깊숙이 연결돼 있는데 빈곤으로 인한 노인의 직접적 자살 원인은 첫째,
몸의 노화로 일상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한 절망, 두 번째는 치매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예감한 공포,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잃은 극도의 외로움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같은 해에 개봉한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는 그 죽여준다는 여기에 차관한 상상을 영화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폐지를 줍기는 싫어서 매춘을 하는 여성 노인 소영입니다. 소영은 언젠가부터 소위 손님이었던 남자 노인들로부터 사적으로 자살을 보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보다 11.3%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인 소영은 고객들보다 더욱 깊은 공경에 있지만 이 영화에서 자살을 원하는 것은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과 사법적인 위험까지 빈곤한 여성 노인 소영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죽여주는 여자는 고령화 사회의 궁극적 부담이 여성이 다수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아내, 며느리에게 돌아가는 한국 현실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라는 사실도 환기시킵니다. 치매와 인지장애는 중년 이하 세대가 노년을 상상할 때 가장 심각하게 염려하는 상태일 겁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통제하기 불가능해지는 병 치매는 인생을 마치 통째로 상실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인간의 기억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모든 영화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과 유사한 양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죠. 24프레임이 1초를 채우는, 즉 48분의 1초 길이의 이미지 사이의 여백을 관객의 스토리텔링 본능과 상상력이 메워가는 영화의 작동법이 우리 대뇌의 기억 방식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알츠하이머를 다루는 영화는 꾸준히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라는 영화는 환자의 배우자 관점에서 치매가 불러오는 삶의 변화와 대응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안 젤러 감독의 더 파더는 치매 환자에게 보고 들리는 세계를 최선을 다해서 재구성합니다. 아무르 이전에 하얀 리본, 피아니스트, 퍼니게임처럼 아주 냉혹한 걸작들을 만들었던 하네케 감독은 아무리 끔찍한 사태로부터도 절대 연출자의 눈을 돌리지 않는, 말하자면 임상학자와 같은 태도를 지닌 감독입니다. 악취미와 탐구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할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를 맞이한 개인의 반응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즉 아무르에서 치매는 퍼니게임의 주거침입, 피아니스트의 이상 성욕, 하얀 리본의 파시즘보다 다수의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극한 상황인 셈입니다. 조르주와 안느 부부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끝나지 않은 사랑을 인생의 끝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처하는 교양 있는 중산층 조르주의 입장은 결코 낙관적인 편은 아닙니다. 계속 나빠지다가 끝나겠지라는 대사로 그의 태도를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의 사랑은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합니다. 그는 아내와 자신의 품위를 끝까지 지키며 죽음까지 포함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영화 내내 한 번도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조르주는 친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연민과 충고를 거절하면서 해야만 하는 일을 정하고 자신과 반려자가 믿는 합당한 방식으로 완수합니다. 이때 조르주의 선택이 근거한 정당성은 세상의 규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제정한 둘의 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조르주의 행동은 영웅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영화를 떠나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금까지의 삶은 사라지는 걸까요?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설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 이유로 존엄하지 않은 걸까요? 이것은 조심해야 할 질문입니다. 아무르가 나온 다음 해인 2013년
영화의 배경이었던 프랑스에서 마치 이 영화에서 소개한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부의 동반 자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86살 동갑 베르나르와 조젯 카제 부부였습니다. 11월 26일 파리 시내 한 호텔방에서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숨진 채 발견되었죠. 유서에는 법이 약을 먹고 평온히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다고 정부의 안락사 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를 도입했고 2016년에 개정된 법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 직전 고통을 호소할 때 진정제 등의 투약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력 존엄사나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On va le transférer rapidement au service de neurologie. 2023년 개봉한 프랑소와 오종 감독의 다 잘된 거야라는 영화는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아버지의 조력 안락사 요구를 수행해야 하는 중년의 맏딸이 겪는 경험입니다. 이 딸의 역할은 소피 마르소가 연기했습니다. 영화 속의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가부장이고 예술품을 컬렉트하는 사람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자아는 유지하는 상태죠. 스위스의 의료 조력 자살로 품위 있게 죽기로 결정한 아버지는 딸에게 그 비용이 높다면서 불평합니다. Thierry, trajet en ambulance. Hein. Je me demande comment font les pauvres.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니? 그냥 죽기를 기다리죠. 딸은 담담하게 Les 대답합니다. pauvres. 다 잘된 거야는 결코 무겁게 연출돼 있지 않습니다. 코미디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장례뿐 아니라 죽는 방식 역시 계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르에서 안느가 처음으로 보이는 알츠하이머 증상은 눈을 뜬 채로 동작과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영상의 정지 화면이나 얼음 조각이 된 것처럼요.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아마 그런 방식으로 조르주와 안느가 앞으로는 다른 시간대를 살게 된다고 표시한 것만 같습니다. Qu'est-ce qu'il y a? 그런데 영화 더 파더는 치매 환자의 시간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안소니 홉킨스가 연기하는 노인 안소니의 머릿속으로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사되고 있는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홀로 살면서 맏딸의 보살핌을 받던 안소니는 증상이 악화되면서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초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안소니의 주관적 기억을 따라가는 이 영화에서는 딸의 얼굴이나 결혼 여부처럼 중요한 사실관계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관객들은 시퀀스가 바뀔 때마다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집안의 소품이라든가 현관의 외투거리, 부엌 싱크대의 색깔 같은 요소들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요. 프로덕션 디자인 팀은 이 시간의 부피를 재고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잣대가 파괴된 안소니의 세계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실내극의 성격이 다분한 영화지만 이와 같은 연출은 연극이라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연출입니다. 파괴한 영화평론가 로저 이버트는 영화를 가리켜 공감을 만드는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의의 더 파더는 딱 들어맞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딸이 아버지가 얼마인지 모르는 기간 동안 치매를 앓음으로써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는 자기 삶을 찾으려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앤서니가 보여주는 대로 치매 환자들은 연민만 부르는 존재는 아닙니다. 장기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 중 일부는 정신이 흐린 와중에도 상대방의 아픈 데를 정확히 찔러서 상처를 내는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앤서니는 기억이 리셋될 때마다 완벽히 암전됐다 원점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더 파더가 보여주는 앤서니의 세상은 마치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VR 게임 속 같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음악의 쓰임새인데요. 더 파더는 오페라 음악을 앤서니의 방어막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Shall I get you some tea before she arrives? How could I forget you never stopped talking about it? Well, she shouldn't be long. This early? Yeah.
앤서니는 음악을 들을 때는 늘 혼자이고 음악은 외부의 방해로 항상 예고 없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정념이 흘러넘치는 오페라 음악은 말하자면 타인 앞에서 담담한 척하지만 앤서니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의 자비를 구하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이 영화에서 앤서니의 하나의 대사는 노화를 1인칭 시점으로 절묘하게 표현한 문장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원의 나무에 비유하면서 10개 떱니다. I feel as if I'm losing all my leaves. Your leaves? Yeah. The branches and the wind and the rain. I don't know what's happening anymore. 한국도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고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에 있습니다. 노인 공적 부양의 문제는 세대 갈등과 노인 혐오로 비화되곤 합니다. 2018년에 출간된 박형서 고려대 교수의 소설 당신의 노후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연금을 타는 노인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충이라는 혐오의 딱지가 난무했듯이 노인에게는 라떼, 꼰대, 틀딱 같은 조롱의 호칭을 붙이는 광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반대편에 숨어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갖는 노인에 대한 기대는 어떤 걸까요? 2015년 개봉한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인턴이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360만 관객을 넘어서는 흥행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배우자를 여의고 평생 봉직한 전화번호부 제작회사에서 정년 퇴임한 남자 벤이 급성장하는 패션 스타트업 회사가 모집한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가 그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던 젊은 여성 대표 줄스에게 도움을 주고 회사에 꼭 필요한 멤버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인턴 속 로버트 드니로의 캐릭터는 현실적인 노인이라기보다 자기의 일상을 단정하게 돌보고 직업적인 유능함과 판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이 만든, 즉 젊은이들이 바라는 시니어의 이데아에 가깝습니다. Every day. Yes. Even on Sundays. 그러나 이 영화의 관객 중에서 20대가 전체의 60%, 10대부터 30대까지가 85%를 점유했고 중년 이상 관객보다 20대, 10대, 30대 순서로 만족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분히 할리우드적이긴 해도 이 영화가 제시하는 세대 간 관계 맺기의 해법을 가볍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을 호평한 관객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는 공감, 멘토, 힐링, 생각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는 가질 수 없는 노인들만의 경험과 여유, 지혜를 장유유서의 틀이 아닌 파트너십 속에서 뭔가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비쳐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문제의 지혜가 어떤 내용이냐인데요. 제 경우에 인터넷 포스터만 보고 이것도 일하는 젊은 여성한테 아빠가 제일 잘 알아. Father knows best 식의 멘토링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속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벤의 조언은 정확히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이상적 결혼 생활을 경험한 남자 노인 벤이기에 일에 치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줄스에게 뭐니 해도 가정이 비즈니스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칠 법도 한데 낸시 마이어스 감독은 고개를 젓습니다. 벤은 남편을 잃는 한이 있어도 줄스가 창업한 회사의 경영을 끝까지 주도해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That's it. I hate to be the feminist here between the two of us, but you should be able to have a huge career and be who you are without having to accept that your husband is having an affair or some kind of payback. Right on. I mean it. Me too. 요컨대 젊은 관객들이 호응하고 함께 일하길 희망한 시니어 동료는 세대의 고정관념을 반복하지 않는 어른, 잘 사는 법의 본보기가 스스로 되는 사람, 또 사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귀한 노하우를 공유해주는 기여도 높은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처럼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아 기능하는 노인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젊은이만큼 따라가는 노인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각자 도생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느리고 불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빠르고 최적의 컨디션에 있는 사람보다 사회에 고장나고 구멍난 구석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경험과 식견까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좋은 기획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데이빗 린치 감독의 스트레이트 스토리는 노화로 각종 병에 시달리고 쌍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는 노인 엘빈이 10년 동안 의절했던 형을 보기 위해 털털이 트랙터를 몰고 가는 기묘한 로드무비입니다. 이 영화는 무척 느립니다. 일단 차량인 트랙터가 사람이 좀 빨리 걸으면 추월할 수 있는 속도로 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하강하면 엘빈은 몇 미터 앞으로 못 가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빈은 느리고 자주 고장나서 멈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도중에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여행을 따라가며 우리는 노년의 축복이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임을 알게 되고요. 그 능력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유용할 게 분명합니다. 한편 우리는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바람직한 태도도 이 영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혜를 내리듯 생색을 낼 일이 아니라는 걸요. 돕지 못하는 것이 미안한 일일 따름입니다. 엘빈을 만난 사려 깊은 마을 주민은 생색을 내기는커녕 당신의 독립적인 시도에 대해 모욕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이 제 도움을 받아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투로 동행을 제안합니다. I'd be happy to drive you the rest of the way to Mount Zion. Be a nice Sunday drive for me and Darla. We enjoy crossing the river, especially now with the trees in color. Well, I appreciate that, but 다시 말하지만 스트레이트 스토리는 매우 느립니다. 현실 아닌 영화 속 속도로서는 더욱 느립니다. 영화가 노인을 덜 재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의 보행 스피드, 밥 먹는 스피드, 말하는 속도는 노인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여겨집니다. 엘빈이라는 노인의 속도는 일반적인 영화와 차별화되는 스트레이트 스토리의 영화적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창동 감독의 시는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현재 사회를 만들어 온 구성원인 노인의 윤리 혹은 책임감을 파고드는 엄격하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간병 일을 하면서 외손자를 키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60대 여성 양미자는 어느 날 시쓰기 강좌에 등록합니다. 60대 여성이 시를 배우는 목적은 입시도 아니고 등단도 아닙니다. 세속적이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시는 상징합니다. 나와 관련 없는 존재들을 향한 연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미자는 누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먼저 어머 어떡해 하고 참견하는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선의의 오지랖이 넓은 할머니이거든요. 하지만 우연히 응급실에서 본 소녀의 자살이 자신의 외손자가 가담한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아픈 진실을 발견한 순간부터 양미자는 두 개의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도대체 시쓰기는 가능한가? 입니다. 미자는 아름다움의 장막 안에 숨고 싶어 하지만 아름다움이 자기를 경멸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해자 부모들의 집단적인 대응에 미자도 함께 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서 엄마는 자식의 죄를 삼키고 미쳐버렸지만 미자는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더의 경우는 자식이 대상이고 이 영화의 경우는 손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얼마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노인 세대는 자기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자식과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그 이후의 세상을 근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가 바라본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해온 생산성과 이윤제일주의 가치관의 역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면 막연히 부정하기보다 저출생 고령화에 적합하게 사회를 준비하고 현재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지키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진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른 주체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영화 예술도 그 과정에 복무하는 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시간과 기억을 다루는 예술로서 또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오지 않은 미래 사회를 점치는 수정구슬로서 노인의 삶에 대한 영화의 관심과 고민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를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저는 더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